청 안녕하세요. 영어 공작소의 여쌤, 뱃쌤입니다. 코로나에 지친 여러분들을 위한 백신 같은 소식. 영어 공작소에서는 고3 수능 대비를 위한 영어 기출문제 해설을 업로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먼저 올해 4월 24일에 치러졌던 3월 학력평가의 영어 독해 부분에 대한 해설입니다. 18번에서 32번까지는 여쌤, 33번에서 마지막 번호까지는 뱃쌤이 해설합니다. 저희 해설이 수험자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올해 코로나 극복을 위한 수능 영어 해설 강의는 계속 업로드될 예정입니다. 구독, 좋아요 꼭꼭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 온도 잊지 말아주세요. 안녕하세요. 2020년 3월 전국 연합 학력평가 고3 영어 영역을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18번부터 볼게요. 18번은 목적 찾기 문항입니다. 지문은 편집을 양식으로 되어 있고 필자에 요구사항이 등장합니다. 자주 쓰는 표현 및 어휘는 would like to나 want, ask, require 등이 있어요. 이런 단어들이 쓰인 문장을 집중해서 보시면 됩니다. 선지는 필자가 주장한 요구사항을 적은 것이 정답이에요. 근데 이제 이 요구사항이 조금 포괄적으로 나올 때도 있으니 주의해서 집중해서 보시면 돼요. 오답들은 지문의 핵심어와 핵심어와 관련된 주변어, 즉 유의어와 파생어, 유추어로 형성된 오답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유의해서 바로 문항을 보겠습니다. 18번 다음 글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읽어볼게요. 왓슨시티의 교향악단이 기념한대요. 그 65주년을 음악을 제공한 어디에 제공했냐면 캘리포니아의 중부 해안 지역에 음악을 제공했대요. 그 교향악단은 발표했대요. 밥 스미스 씨의 은퇴를. 근데 이 사람이 어디서 은퇴했어요? 음악 감독이자 영원한 지휘자로서의 이 자리에서 은퇴한대요. 35년간 일했고요. 그 오케스트라는 적극적으로 찾고 있대요. 이 포지션을 대체할 사람을. 이 업무는 포함하고 있대요. 음악을, 그러니까 매년 4번의 콘서트를 위한 음악 콘서트를 이제 선택하는 것을 그 콘서트를 위한 음악을 선택하는 걸 포함하고 있고 그리고 리허설도 포함한대요. 약 2시간 동안 매주 오케스트라의 리허설을 해야 된대요. 지원자들 이제 이 포지션을 위한 오디션을 볼 기회를 그러니까 오디션을 볼 기회에 지원하는 지원자들은 보내야 한대요. 이력서를 이 왓슨 오케스트라 이쪽 이메일 주소로 보내야 된대요. 여기까지 주어죠. 주어가 꽤 깁니다. 여기까지가 주어. 그리고 여기가 이제 동사 쪽인 거죠. 얘는 이제 이 지원자에 대해서 이제 수식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주요 문장은 여기죠. 그 오케스트라에서는 교향악단에서는 적극적으로 찾고 있대요. 이 자리를 대신할 사람을. 그죠? 여기까지 보시고 30 보겠습니다. 1번. 교향악단의 연주회 일정을 안내하려고. 아니죠. 일정이 아니라 보면은 디렉터, 감독과 지휘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이 자리에 대한 대체자를 찾고 있는 거죠. 2번, 상임 지휘자의 은퇴 공연을 홍보하려고. 은퇴를 하는 건 맞지만 은퇴 공연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3번, 교향악단에 대한 지원 확충을 촉구하려고. 맞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4번, 음악 감독 겸 상임 지휘자 초빙을 공지하려고. 아직 뽑지도 않았어요. 지금 뽑으려고 하는 거지. 5번, 교향악단의 정기 연주회를 위한 장소를 섭외하려고. 아닙니다. 장소 아니죠. 그러면 정답은 3번임을 알 수 있겠네요.
근데 이제 파마한테 같은 경우는 보통 영혼한 그런 건데, 여기서는 이게 두 개가 합쳐져서 상임지휘자예요. 상임지휘자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같이 학습하시면서 가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거를 사실은 번역을 정확히 하진 못하더라도 일단 지휘자인 걸 알잖아요. 감독과 지휘자. 이것만 파악해도 사실은 문제는 푸는데 큰 지장은 없죠. 그러면 다 배웠고요. 그 다음 19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9번 심경 변화를 찾는 문항입니다. 지문은 주요 등장인물의 심경 변화를 나타내기 위해 두 가지 정도 사건이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 주요 등장인물의 심경을 유추할 수 있는 확실한 근거를 가진 문장들이 나타나요. 이 문장들을 보면서 답을 유추해 나가면 됩니다. 선지는 등장인물 심경에 대해 드러난 표현과 유사를 찾으시면 돼요. 그럼 바로 문제를 보겠습니다. 19번 다음 글에 드러난 멜라니의 심경 변화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질문 읽어볼게요. 이 멜라니가 여기 두 번째 나오네요. 이 멜라니가 여기 허겠죠. 이제 그러면 읽어볼게요. 내니는 유모죠. 아이를 돌보는 사람입니다. 아이를 돌보는 사람으로서 그녀가 일과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 멜라니는 깨달았어요. 집이 얼마나 조용한지. 누가 없을 때, 이디스랑 해리가 없을 때. 어떤 애들이에요? 집안을 휘젓고 다녔던 이디스와 해리가 없으니 멜라니는 집이 얼마나 조용한지 깨달았대요. 그녀가 어떤 소음도 들을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아달대는 몸을 제외하고 라는 뜻입니다. 그녀가 만드는 소음을 제외하고, 원즈는 이 노이즈를 받고 있네요. 그녀가 만든 소음을 제외하고 어떤 소리도 들을 수 없다는 걸 알게 됐대요. 그래서 그녀는 이디스가 그립고 해리가 그리웠대요. 그녀는 이 큰 집에 혼자 있는 것처럼 느껴졌대요. 쌍둥이들 없이. 이디스랑 해리가 쌍둥이인가 보죠? 이렇게 보죠. 여기까지 읽으면 이제 첫 번째 사건이 있습니다. 집에 아무도 없이 혼자 있어서 멜라니가 외롭다고 느끼고 있잖아요. 펠트 언론을 보면 알 수 있죠. 요거 부분을 보고 정답으로 맞을 만한 선지는 론이죠. 외로운 거죠. 왜냐하면 놀란 게 없고 무관심하지도 않고 이제 편안하다고 조금 느낄 수 있지만 펠트 언론이 있어서 약간 얘는 애매해요. 그리고 disappointed는 실망한 건데 실망한 것도 좀 애매하죠. 일단 1번이 확실한지는 뒷부분을 보면서 이제 다시 봅시다. 갑자기 그녀는 깨달았어요. 그녀가 결코 어떤 방에도 가보지 않은 것. 이셉트 몸을 제외하고는 그녀의 침실과 쌍둥이의 침실을 제외하고는 그죠. 이 이셉트랑 요 노아덜텐이 같은 뜻입니다. 이거 같은 뜻이라는 거 아시면 돼요. 그죠? 몸을 제외하고. 근데 이셉트는 이제 전치사니까 뒤에가 구가 나오죠. 문장이 나오면 안 됩니다. 요거는 가주어네요. 요거 진주어. that 이하. 그죠? that 이하가 그녀에게 발생했대요. 일어났다는 거죠. 뭐가 일어났냐면 study는 명사로 쓰여서 여긴 서재예요. 2층에 있는 서재가 항상 문이 닫혀 있다는 것을 그녀가 알게 됐대요. 떠올렸대요. 그녀는 궁금했대요. 어떤 흥미로운 것들이 거기에 가득하지. there는 여기 study겠네요. 호기심이 있는 거죠. wondered. 이거 되게 중요한 표현입니다. What interesting things가 거기 있을지. 그래서 뭐가 있을까? 책이 있을까? 잡지가 있을까? 아마도 아름다운 그림? 그녀는 저항할 수 없었대요. 요 위층에 이제 서재 궁금해하는 그거를 저항할 수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계단을 올라가기 시작했대요. 자, 이걸 읽으면 되게 지금 서재에 어떤 흥미로운 것들이 있을지 궁금해하면서 위층으로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멜라니의 심경은 큐리어스. 그래서 결국엔 1번이 정답이죠. 걱정하지 않고 화가 난 거 아닙니다. 짜증나지도 않았고 안심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 정답은 1번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20번 하겠습니다.
20번 주장 찾기 문항을 보겠습니다. 이 20번은 필자의 주장이 일관되게 지문 속에 서술되어 있어서 이제 일관된 진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재진술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자주 쓰이는 표현 및 어휘는 그 주장을 드러내야 되니 should나 have to, think, argue, insist 등등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답 선지는 필자가 주장하는 핵심 내용을 적은 것이 정답입니다. 그리고 오답들은 이제 지문에 등장한 어휘들을 사용해서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바로 문항을 보겠습니다. 20번 다음 글에 필자가 주장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을 읽어볼게요. It's unfortunate that이래요. 이거는 그럼 가주어겠네요. 진주어는 얘죠. 엄청 기네요. 진주어가 여기까지는 되게 유감스러운 일이래요. 대이하는. 대이하가 뭐냐면 무언가가 잘못됐을 때 사람들이 집착한대요. 어디에 집착해? 왜 그게 일어났고 이제 누구의 그게 잘못인지 그리고 왜 나에게 그런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집착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래요. 솔직히 뭐가 좋니요? 그 생각을 하는 게 대부분의 경우에. 그죠? 이제 잘못된 일이 뭔가 잘못됐는데 거기에 집착해서 막 이것저것 왜 일어났는지 누구의 잘못인지 이런 거 생각하는 게 뭐가 중요하냐는 거죠. 대부분의 경우에 그렇게 생각하는 게 중요하지 않대요. 이렇게 질문하지만 결국에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훈련하래요. 여러분의 뇌를 이렇게 되도록 이게 솔루션 오리엔티드죠. 해결 지향적이 되도록 여러분의 뇌를 훈련하세요. 여기 이제 지구상의 가장 간단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이제 물 같은 유리잔을 흘렸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맞아요. 여러분은 집착할 수 있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저게 떨어졌는지, 이게 넘어졌는지, 유리잔이, 그리고 누가 그것을 넘어뜨렸는지, 그리고 그게 바닥을 얼룩지게 할지, 아니면 어떤 생각들, 이 라인이 뭔지 이제 쉼표 따라서 나오죠. 왜 항상 내게 이럴까? 왜 나니? 그리고 난 서둘러야 해서 이런 것들이 나한테는 필요치 않아.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나면 안 되는데 라는 거죠. 이런 비슷한 라인에 무언가를 생각할 수도 있을 거래요. 하지만 법부터 매우 중요합니다. 법부터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제 필자의 주장이 나오는 겁니다. 이 해결지향적인 사고 과정을 가진 누군가는 여기까지 수집받는 거죠. 누군가는 단순히 타월을 가지고 와서 유리잔을 든 다음에 새롭게 우유를 따른대요. 그러니 이제 명령문으로 해서 여러분은 에너지를 현명하게 사용하래요. 즉 이제 세미콜론을 이어서 이 현명하게 사용하는 게 어떤 건지에 대해서 부가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실수로부터는 배우되 나아가래요. 해결을 위해 빠르게 나아가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 그래서 필자가 주장하는 건 뭐예요? 우리는 실수에 대해 집착하지 말고 해결을 위해 나아가라 라는 말이잖아요. 그럼 이걸 가지고 선지를 보겠습니다. 1번, 문제가 생기면 주위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하라. 아니죠. 문제가 생기는 것까진 많지만 조언을 구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2번, 비판하는 사람보다 격려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라. 아니죠. 이런 부분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실패의 경험을 분석해서 배우려는 자세를 가져라. 요거가 되게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아니에요. 왜냐면 경험을 분석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실패의 경험을 분석하라는 게. 왜냐면 실패 누가 흘렸고 어떻게 이 과정이 됐는지에 대해서 생각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닌 거예요. 배우는 자세는 맞지만 실패의 경험을 분석해서 배우는 게 아니에요. 해결책을 떠올리라는 거지. 그러니 아닙니다. 4번. 문제 자체에 집착하기보다 문제 해결에 집중하라. 맞죠? 문제 해결에
집중하라는 거죠. 이 실패가 왜 어떻게 그렇게 이루어진 건지 생각하지 말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를 생각하라고 했어요. 그죠? 5번. 예상치 못한 위험에 대비해 항상 경계를 늦추지 마라. 아닙니다. 이거 3번을 자칫 3번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면 안 돼요. 이거 정확하게 읽으시고 이 솔루션에 집중해서 간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솔루션 오리엔티드, 그죠? 이 핵심 어휘는 실수가 아니라 해결 지향적인 해결책을 가지는 거. 요게 집중하는 포인트거든요. 그러니까 해결을 다룬 선지를 고르셔야 돼요, 답에서. 요거 주의해서 집중해서 하셔야 됩니다. 네, 그럼 21번 넘어갈게요. 21번 함축적 의미를 찾는 문항입니다. 이거는 새롭게 등장한 신유형입니다. 절대평가가 되면서 나타난 문항인데 보통 요즘에 여기에 3점을 줍니다. 지문에서 밑줄이 있고요. 이 밑줄이 의미하는 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을 고르시면 됩니다. 지문은 다양한 소재의 지문이 출제되는데 이 지문의 밑줄 친 부분은 보통 비유적인 경우가 많아서 이 밑줄만 보고서는 문제를 풀 수 없어요. 그러니 지문을 꼭 꼼꼼히 읽으셔야 됩니다. 지문이 한 가지 주제나 주장을 나타낼 때가 있는데요. 그게 아니면 다른 두 가지 주제나 주장이 나오기도 합니다. 만약에 이 밑줄이 주제문하고 연결된다면 이게 주제문하고 비슷한 것들을 고르면 되는데 만약 두 가지의 내용을 다루고 있거나 주장이 나온다면 이 밑줄이 이 두 가지 중 어디에 속하는지를 정확하게 또 파악을 해줘야 됩니다. 선지는 밑줄이 담고 있는 정확한 의미를 맥락 안에서 구체적으로 서술한 것을 정답으로 고르면 되고요. 오답 선지는 보통 정답과 반대되는 논리를 펼치거나 아니면 지문의 핵심어와 그와 관련된 주변어로 만들어진 오답들이 나옵니다. 문항을 바로 볼게요. 21번 밑줄친 live in the tightest echo chambers가 다음 글에서 의미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읽어볼게요. 무슨 일이 생길까요? 학생들이 메시지를 받을 때 어떤 메시지인지 대리아가 수식하고 있네요. 잘못된 것을 말하는 게 당신을 공경에 처하게 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학생들이 받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그들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대로 행동합니다. 이제 콜론에 붙어서 이게 무슨 말인지 풀어주고 있죠. 그들은 그들과 이미 동의하는 사람들하고만 대화를 하고요.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고 입을 다문대요. 중요한 주제에 대해서 어떤 상황에 in mixed company 같은 경우는 함께 있다는 거거든요. 이제 mixed 섞여서 있을 때인 거죠. 다양한 사람들이 같이 있을 때 중요한 주제에 대해서는 입을 다문대요. 그리고 종종 don't bother 신경 쓰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신경 쓰지 않고 애쓰지 않는데요. 논쟁하려고 이제 가장 화가 나고 목소리가 큰 사람 그 방에서 거기 있는 공간에서 가장 이제 좀 화를 잘 내고 목소리가 큰 사람하고는 이제 논쟁하는 거를 하려 하지 않는 거죠. 그 결과 집단 양극화가 이루어져서 현실 세계에 이 졸업생들만 있게 된대요. 양극화된. 이 팔로우 같은 경우는 그냥 같이 있다라는 느낌으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현실 세계에 이제 집단 양극화로 있는 이제 졸업생들이 있게 된대요. 사회학자 다이애나 무츠는 그의 저서에서 발견했대요. 이 사람들 가장 되게 가장 높은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낮은 노출을 가지고 있대요. 이 사람들에 대한 어떤 사람들 의견에 대해서 이제 의견이 다른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낮게 노출된다는 거, 노출이 거의 되지 않는다는 거죠. 반면에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사람들은 가장 다양한 토론의 상대를 갖게 된대요. 이 큰 사람이 보통 주장하다, 요구하다, 뭐 갖추게 되다 그런 의미로 얘도 이제 같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사람들이 오히려 다양한 토론 주제의 사람과 같이 있을 수 있대요. 다른 말로 하자면 이 사람들은 가장 가능성이 높대요. 이 방음룸에 틈타있으니까 틈없는 거죠. 단단한 틈없는 빈틈없는 방음룸에 살고 있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래요. 오히려 높은 교육 수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래요. 지금 여기 지문안에서 사람이 2명 나오죠. 일단 첫 번째는 되게 높은 교육을 받은 사람들, 그리고 고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한 사람들. 근데 이런 방언룸을 살게 되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이 교육받은,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들이래요. 이게 되게 반대일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라고 했어요. 왜냐면 우리가 보통 느낄 때는 교육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다양한 사람들하고 토론하고 나와 상반된 주장을 가진 사람들이 만날 기회가 많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 반대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되게 반대라는 게 너무 신기한 거죠. 그래서 좋은 교육은 시민들에게 가르쳐야만 한대요. 적극적으로 똑똑한 사람들의 의견을 구하도록 어떤 사람들, 그들하고 동의하지 않는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의견을 구하도록 가르쳐야 한대요. 뭘 막기 위해서 컨퍼메이션 바이어스는 그거예요. 그 확증평형의 문제를 막기 위해서. 즉, 계속 내가 맞다는 사람, 나랑 의견이 같은 사람한테만 나의 의견을 얘기하고 나랑 의견이 다른 사람한테는 얘기하지 않고 논쟁하지 않고 침묵하니까 결국에는 내가 가진 생각이 다 같다고만 주변 사람들이 얘기하니까 난 내 생각이 그냥 맞다고 확증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남도 다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근데 그게 사실 아닌데 요렇게 이 방언룸에 사는 사람들은 내 생각만 옳다는 거를 계속 확신하게만 될 거라는 거죠. 왜냐면 그럼 여기서 나오잖아요. 그들이 이제 같은 의견을 가진 사람한테만 얘기하고 이제 다양한 사람들하고 있을 때 중요 주제에 입을 다물고 논쟁하는 걸 꺼리니까. 그죠? 그럼 결국에 방언룸에 산다는 건 뭐예요? 그냥 한 소리, 같은 소리만 계속 들려오는, 상대방도 나랑 같은 소리만 계속 하겠죠. 왜냐하면 나랑 같은 의견일 때만 그 사람이 나한테 의견을 줄 테니까. 같은 소리만 계속 반복하는 곳에 있는 게 방언룸에 산다는 거죠. 그럼 1번부터 볼게요. 봅시다. 그들의 의견을 강화시키는 목소리만 오직 듣는 것. 맞죠? 이게 방언룸에 사는 거죠. 그죠? 1번이 맞는 거죠. 2번부터 그럼 볼게요. 학계를 향한 혼합된 감정을 가지는 것. 아니죠. 일단 다양하지 않아요. 한 가지 세기만 계속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양하지 않고 사회의 다양한 방면에서 그들의 이제 추종자를 찾는 거 아니죠. 그 추종자를 찾아서 나아가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사회의 모든 구석에서 모든 곳에서 이제 자기랑 같은 의견을 가진 사람을 찾아내는 게 아니에요. 그죠? 내가 얘기했는데 이제 다른 의견인데도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도 존재하겠죠. 근데 그런 사람들은 침묵하고 있잖아요. 그죠? 4번, 이제 동료로부터 감정적 신호에 반응하는 것. 아니죠. 일단 감정적인 게 아니에요. 이모션에 대한 얘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5번, 사회 양극화에 대한 교육 시스템의 문제를 비난하는 것. 주제로 따지면 사실 지금 이제 비난을 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죠. 왜냐면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이 오히려 다양한 의견을 갖춘 사람들하고 대화할 기회가 적은 거니까, 유추 빈도가 낮은 거니까. 하지만 이건 지금 조제를 찾는 문제가 아닙니다. 밑줄친 바가 의미하는 것을 찾는 거예요. 밑줄친 바가 이 교육 체계를 비난하나요?
아니에요. 구독 체계를 비난하는 게 아니라 이 방언룸에 산다는 것 자체가 의미하는 거 같은 소리만 하는 곳에서 나랑 똑같은 의견을 말하는 곳에서만 살고 있다라는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21번 함축적 의미를 묻는 문항은 잘 파악하셔야 돼요. 밑줄 친 게 의미하는 말을 찾는 겁니다. 주제를 찾는 게 아닙니다. 그럼 이걸 유의하고 답이 1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22번으로 넘어갈게요. 예, 22번 요지찾기 문항입니다. 지문은 다양한 소재의 지문이 등장하지만 보통 철학적이보다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지문들이 나와요. 지문의 핵심 소재를 파악해야 되고요.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보통 미괄식으로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답 선지는 필자가 원하는 요지가 구체적으로 또는 포괄적으로 드러난 것이 정답입니다. 오답 선지들은 지문에서 사용된 핵심어와 주변어를 통해서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그럼 요지로 넘어가기 전에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22번은 요지고 23번은 주제, 24번은 제목인데 이거를 보통 묶어서 대의 문제라고 해요. 이제 말하고자 하는 바의 주제문, 핵심 문장과 핵심 내용을 찾는 문항이기 때문에 보통 대의 파악 문제라고 합니다. 이 중에서 이 세 가지 중에 요지가 가장 쉽기는 해요. 왜냐하면 요지는 한국어 선지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러면 문제를 보겠습니다. 다음 글의 요지로 적절한 것은 일부 회사들의 경영자들은 말합니다. 그들의 회사가 많은 변화와 스트레스를 겪고 있다고. 그 위치, 이건 앞문의 전체를 받겠네요. 그것은 그들이 여기 또 수식됐네요. 그들은 알고 있어요. 그것이 그들의 효율성을 낮추고, 그 다음에 탑 탤런트, 이 탤런트는 명사에 쓰여서 인재겠네요. 재능 있는 사람 인재. 최고의 인재들을 몰아내고 그 다음에 그들의 팀을 분열시킨다는 것을 알고 있대요. 이 성 컴퍼니 리더스들이 알고 있다는 거죠. 또 그들은 군대를 생각할 필요가 있대요. 군대는 어떤 장소냐면 스트레스와 불확실성이 the status quo는 현재 상태. 그 스트레스와 불확실성이 계속 가지고 있는 상태의 군대인 거죠. 그리고 거기는 어떠냐면 고용인들이 준비되어 있대요. 온보디를 준비되어 있대요. 어떤 준비로 되어 있냐면 날씨 붙었죠. 해변에 휴가를 위해서 준비된 게 아닌 거예요. 뭘로 준비돼 있어? 부트캠프는 신병훈련소라고 각주 있네요. 신병훈련소처럼 준비되어 있는 이 사람들이 있는 곳이 군대라는 거죠. 이런 군대를 사람들이 떠올려 볼 필요가 있대요. 하지만 여전히 군대에 고용된 사람들은 남아있대요. 가장 잘 기능하고, 되게 변함없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조직의 충성심을 가지고 있대요. 지구상에 군대에 있는 사람들이 지구상에 다른 사람들보다 기능도 잘하고 되게 학고부동하고 그리고 충성심이 조직에 대한 충성심이 높대요. 거기 설명을 했고 거기에 대해 왜 그렇게 말하는지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수세기 동안 군대는 배웠대요. 여러분이 스트레스를 적절한 렌즈는 이게 어떤 관점인 거죠. 견해, 이런 적절한 렌즈를 통해서 경험하면 다른 사람과 함께 여러분이 의미 있는 이야기와 사회적 유대를 만들어낼 수 있대요. 근데 이 사회적 의미 있는 이야기의 사회적 유대가 뭐냐면 여러분이
일생 동안, 남은 여생 동안 이야기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이야기와 사회적 유대를 만들 수가 있대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위협으로 보기보다는 군대 문화는 자부심을 이끌어낸대요. 공유된 레질리언스, 회복력으로 여기는 밀리터리 컬처겠네요. 밀리터리 컬처가 만들어내는 공유된 회복력에서부터 그 자부심을 이끌어낼 수 있대요. 그러니까 군대는 항상 뭔가 준비된 상태로, 특히 뭔가 이렇게 전쟁에 임하기 위해서 준비된 상태로 있기 때문에 매우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는 집단이잖아요. 근데 그런 집단이 가장 효율적이고 되게 기능을 잘하고 괜찮다는 건 이 스트레스를 위협으로 보지 않고 이 상황 속에서, 스트레스 속에서 이제 자부심을 이끌어내고 되게 스트레스 속에서 뭔가 더 진취적인 좋은 방향을 이끌어내고 있기 때문에 군대 조직을 살펴보라고 한 거죠. 그리고 이것은 nothing to do with니까 관계가 없대, 상관이 없대요. 어떤 사실과 이 동격이 되시겠네요. 팩트를 꾸며주는, 팩트를 의미하는 군인인 거랑 건 상관이 없대요. 이 군대에 있는 고용인들이 군인인 거랑은 상관이 없대요. 즉 무슨 말이냐면 모든 회사와 팀들은 스트레스를 가능성의 원천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죠. 군대 비단 이제 군대에는 군인이 있어서 이렇게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사람들이 이 스트레스를 가지고, 군대에서는 스트레스를 가지고 활용해서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내고, 이거는 모든 회사와 팀들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가능성의 방향으로 스트레스를 가능성의 방향으로 나아가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글의 요지는 스트레스를 활용하는 거지. 요게 어떻게 보면 중심 내용이네요. 핵심 문장이네요. 스트레스를 잠재성의 원천으로 바꿔라. 이게 글의 요지인 거네요. 그래서 1번부터 보겠습니다. 적절한 긴장감은 사고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 긴장감, 어떻게 보면 스트레스랑 같이 가는 말이잖아요. 이것까지는 괜찮은데 사고를 예방한다. 아니죠. 사고 예방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된 바가 없습니다. 지문 안에서요. 2번, 신속함보다는 정확한 업무 처리가 생산성을 개선한다. 아니죠. 이런 내용 없습니다. 목표 설정이 구체적일수록 성과를 빨리 달성할 수 있다. 아니죠. 이런 내용 없습니다. 인적 자원에 대한 투자는 조직에 대한 충성심을 높인다. 이제 군인들이 조직에 대한 충성심이 높다고 했지, 이게 인적 자원에 대한 투자로 한다는 게 아니죠. 이건 스트레스와 관련된 지문인 거니까요. 5번, 스트레스를 조직의 잠재력을 끌어낼 계기로 삼을 수 있다. 맞죠? 그죠? 스트레스를 군대처럼 활용해서 사람들의 잠재력을 이끌어내라고 하는 게 글의 요지니까 5번이 맞는 거죠. 그럼 23번 주제문, 대입학 문제죠. 주제문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주제찾기 문항을 보겠습니다. 주제찾기 문항은 요지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소재의 지문이 등장하지만 철학적이기보다는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다루는 지문들이 등장합니다. 지문의 핵심 소재를 파악해야 하고요. 주제가 지문 전체에 드러나는 경우도 있고 핵심 문장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 지문을 읽으면서 이 글의 구체적인 주제가 무엇일지 좀 생각을 하면서 고려하면서 읽는 게 필요합니다. 선지는 지문의 핵심 내용을 하나로 묶으면서 좀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게 정답인데요. 그렇다고 구체적이라고 해서 매우 세세하고 막 지역적인 정답을 고르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지문에서 전체를 하나로 묶을 수 있을 정도로 좀 포괄성도 있어요. 그래서 서메어 비트윈이죠. 약간 포괄적이면서 구체적인 요거 사이에 중간에서 답을 골라내야 하는 좀 어려운 문제라고 할 수 있죠. 요즘 좀 추세가 대입 문제가 매우 어려워졌어요. 절대평가가 되면서
기본적으로 지문들이 좀 더 난이도가 다 올라갔는데 특히 데이 쪽에 많이 난도가 올라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쪽 주제나 제목에 3점을 박아서 많이 나옵니다. 요즘에는 물론 함축적 의미에서 3점이 박히기 때문에 주제나 제목에 안 박히는 경우도 좀 있어요. 오답은 다른 문항들과 마찬가지로 핵심어와 주변어로 이제 만드는 오답들이 나오죠. 학생들이 이제 헷갈리도록요. 그럼 바로 문제를 보겠습니다. 23번 다음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인스피레이션 영감이죠. 영감은 재밌는 것입니다. 그것은 충분히 힘이 있어요. 산을 옮길 만큼. 이제 계속 이시 영감이에요. 영감이 딱 이렇게 나타나는 거. 스트라이크는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딱 치고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감이 떠올랐다는 표현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영감이 떠올랐을 때 영감은 작가를 앞으로 전진하게 할 수 있대요. 뭐처럼? 그 돌진하는 토렌트 여기 있죠. 급류처럼 범람하는 강에 이제 내달려오는 거죠. 내달려오는 그러니까 돌이쳐오는 급류처럼 작가를 앞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이제 and yet은 but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지만 당신이 영감을 기다리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되게 많은 것들이 사실 창조된대요. 만들어진대요. 요거 이렇게 대시와 대시 사이는 부가적인 설명이에요. 이 부분 부가적인 설명이라 꼭 번역을 안 하고 넘어가셔도 돼요. 그래서 만들어진대요. 누구에 의해서? 자기를 묘사하는 사람들이네요. 이제 자신들이 특별한 영감을 받지 않았다고 묘사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많은 것들이 창작된대요. 근데 이제 요 사이에 이제 들어가는 내용까지 하면 산을 옮기는 거나 대화 소설이 쓰여지거나 이 뮬러스가 벽화죠. 이제 웅장한 벽화가 그려지는 것 같은 요 예신 거죠. 아이러니한 게 되게 많은 것들이 자기가 영감을 받았다고 스스로를 묘사하지 않는 사람들에 의해 창작된다는 거예요. 대신에 그들은 매일 나타나고 그들의 손을 키보드에 올리고 그들의 펜을 종이에 대고 그들의 이야기를 앞으로 전진시킵니다. 조금씩 단어 하나하나, 그다음에 아마도 여기서부터는 이제 분사 구문이네요. 그죠? 그러니까 요 주어가 같은 주어라 생략된 거죠. 그들이 심지어 알아채지도 못한대요. 이렇게 해가지고 보면 영감이 떠오른대요. 아주 작고 되게 아주 작고 마이크로스코프이 되게 약간 그거죠. 그러니까 아주 작은 거죠. 타이니보다 더 작은 거죠. 미세한 방식구 속에서 영감이 나타나고 그들을 또 다른 문장과 또 다른 페이지, 또 다른 챕터를 푸시스루는 이제 보통 이제 성사시키고 완수하는 거거든요. 이거를 통해 이제 앞으로 푸시 민다, 전진한다는 느낌이니까 그들이 새로운 그러니까 또 다른 문장과 페이지와 챕터를 완성시킬 때의 영감이 되게 아주 작고 미세한 방식으로 떠올랐다는 거를 심지어 알지 못한대요. 그래서 저는 썼습니다. 영혼이 저를 움직였을 때 그리고 영혼은 나를 매일 움직였습니다. 하고 윌리엄 포커너란 사람이 얘기했대요. 그러니까 영감은 뭐예요? 저기 보면은 nothing, 그러니까
아까 여기 위에 보면 있죠. If you wait for it, nothing happens. 그러니까 영감을 가만히 기다리고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매일 조금씩 뭔가 이렇게 하면 그때마다 아주 미처 알아차리지 못하게 아주 조금씩 영감이 떠오르고 나타나서 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작품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고 벽화를 그리고 대단한 벽화를 그리고 그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원칙적인 방법이래요. 작가들이 이제 5만 단어로 된 소설을 완성시키는 매년 언제? 요 기간 동안 National Novel Writing Month 이거 무슨 행사인가 보죠. 요 행사 기간 동안 매년 500만 단어로 된 소설을 완성시킨 작가들의 원칙적인 방식입니다. 이것도 부연 설명이에요. by showing up. 아마 이 작가들이 이 기간 동안 매일 나타나나 봐요. 이제 나타남으로써, 등장함으로써 소설 5만 단어죠? 5만 단어로 된 소설을 완성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적용될 거래요. 또 뒤에 에즈웰이 있으니까 또한이겠네요. 또한 그 해에 남은 기간 동안 being이니까 어떤 상태겠죠. 창조적인 상태로 계속 거기에 적용됩니다. 창조적인 상태로 있게 해준다는 거죠. 그럼 이 글을 쭉 읽으면 뭐예요? 영감은 우리가 생각할 때 불현듯 갑자기 와서 막 뾰로롱 하고 어떤 글을 완성시키고 뭔가 대단한 걸 낳는 게 아니라 무언가를 꾸준히 조금씩 매일 할 때 찾아온다는 거죠. 그리고 미처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한 미세한 방식으로 영감이 계속 온다는 거예요. 이제 이걸 머릿속을 가지고 선지를 보겠습니다. 자, 창조적인 글쓰기를 하는데 끊임없는 노력의 중요한 역할이네요. 이거 맞죠? 왜냐하면 창조적인 글쓰기 할 때 끊임없이 우리가 노력하라고 하는 거니까 매일 조금씩 하라고 하는 게 어떻게 매일 하는 게 되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요거가 이제 정답이 되겠죠. 두 번째 보겠습니다. 인기 있는 동시대 소설의 눈에 구별되는 특징. 아니죠. 구별된 특징 아니죠. 인기 있는 소설도 아니고. 그 다음에 소설을 쓰는 데 있어 세세한 묘사의 중요성. 아니죠. 세세한 묘사에 대한 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즐거운 오락거리의 한 유형으로서 독서의 부흥이죠. 리바이벌이니까 살아나는 거죠. 다시 부흥. 아니죠. 독서를 이제 유흥거리로 요즘 많습니다. 독서를 한다. 막 그런 내용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 다음에 이건 타임리스는 시간이 없다는 거니까 영원한 거죠. 영감의 영원한 원천으로서의 고전 문학. 아니죠. 영감을 이제 고전 문학을 받는 게 아니라 매일 조금씩 노력하면서 영감이 그 안에 들어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1번이 되겠습니다. 그럼 24번으로 넘어갈게요. 24번 제목 찾기 문항입니다. 이 문항은 앞서 말한 요지와 주제 지문처럼 이제 철학적이보다 좀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고요. 지문의 핵심 소재를 파악해서 그래서 전반을 다루는 중심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보통 선지는 대문자로 이루어져서 명명문 형태라든지 문장이나 구 아니면 콜론 등을 사용해서 이제 콜론 앞에는 추상적인 내용, 콜론 뒤에는 이 추상적인 걸 구체화시키는 내용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지문의 핵심 내용을 포괄적 내지는 추상적으로 나타낸 게 정답 선지인데요. 좀 비유적인 표현이라든지 그런 걸 사용해서 좀 되게 넓게 봐야 돼요. 아, 진짜 말하고자 하는 게 이 글의 제목 이렇게 할 수도 있겠구나. 약간 뉴스 기사의 헤드라인 이 느낌으로 생각하셔서 아니면 그 책의 제목 있잖아요. 그런 느낌을 좀 넓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문은 이제 그렇게 해서 정답 선지를 찾으시면 되고요. 오답 선지는 다른 지문들과 마찬가지로 다른 문항들과 마찬가지로 핵심어와 주변어로 등으로 사용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럼 바로 문제를 보겠습니다. 24번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하이라키즈는 이제 보통 그 피라미드 계층 구조를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위계, 계층 구조 이런 뜻을 갖고 있죠. 하이라키즈가 좋대요. 없애는데 분명하게 나쁜 아이디어를 없애는 데는 되게 좋대요. 그죠? by the time을 할 때쯤입니다. 어떤 한 생각이 make에 도달하는 거죠. all the way 완전히 아니면 내내 시종일관 이런 뜻인데 완전히 그 체인의 위에 도달할 때쯤에 이 체인은 이건 하이 클래스니까 하이어라키즈나 아니면 시스템 이런 느낌이 그 안에서겠죠. 그 시스템과 체계 범위 안에 요 안에서겠죠. 걔네 그 구조 안에서겠죠. 요 구조 안에서 어떤 생각이 가장 위에 올라갔을 때 그것은 아이디어죠. 그것은 비교됩니다. 아까 모든 다른 생각들과 그 체계 안에서 그리고 이제 요 with 해가지고 이게 되게 중요하네요. 여기가 지금 분사 구문이 사용됐어요. with를 사용한 분사 구문으로 이 목적어가 있고 이 목적어의 동사 역할을 하는 애가 이제 관계가 능동의 관계면 ing를 쓰고 수동의 관계는 pp를 쓰는데 생각은 이제 랭크 자리하는 거죠. 생각이 거기에 자기 스스로 자리하고 했었고 자리된 거죠. 그 생각이 누군가 올려준 거죠. 자, 그래서 분명하게 좋은 생각 아이디어는 상위에 위치하게 됩니다. 자리하게 됩니다. 다시 보면 어떤 한 생각이 가장 그 체계한테 가장 꼭대기에 올라갔을 때 그것은 다른 모든 생각들과 아이디어와 비교해서 분명하게 이제 좋은 아이디어들이 상위에 올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는 하이클래스에 대한 장점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상식적으로 보인대요. The problem. 좋은 소리 하다 갑자기 나쁜 소리 하네. 근데 문제가 대시래요. 이제 the problem랑 대시 동격이죠. 동격의 대시입니다. 분명하게 좋은 아이디어가 진짜로 혁신적이지는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않대요. 그리고 진짜 혁신적인 아이디어는 종종 매우 나쁜 아이디어로 보이는데요. 어떨 때 그것들이 처음 소개됐을 때, 도입됐을 때, 대의는 여기서 그러면은 truly innovative 아이디어시겠네요. 혁신적인 아이디어들이 처음에는 되게 나쁜 아이디어로 보이는데요. 그럼 소개됐을 때, 처음에 이제 도입됐을 때, 그래서 웨스턴 유니언이 유명하대요. 간과한 것, 지나친 것을, 그 기회를 알렉산더 그라함 벨의 특허와 기술, 전화기에 관련된 이 벨의 특허와 기술을 살 기회를 놓친 걸로 유명하대요. 그 당시에 전화기는 extreme noise는 이제 noise도 되게 소음이 많다는 건 잡음이 많다는 거겠죠? 그 당시에 전화기는 되게 극도로 잡음이 많고 잘못 전달하는 거죠. 인터프레 해석하고 번역하는 건데 번역한다는 게 해석한다는 게 잘못 전달하고 그리고 전화기들인 거죠. 데이는 폰즈콜이 데인 거죠. 이게 들은 스팬 롱 디스턴시스 이게 스팬이 보통 이제 기간 명사로 쓸 땐 기간인데 여기서는 동사로 쓰여서 기간의 느낌에서 이제 어떤 게 걸쳐진 널리 이렇게 걸쳐진 느낌이, 걸치다, 이런 느낌이에요. 먼 거리를 걸치지 못한대요. 그러니까 멀리까지 못 간다는 거 있죠, 전화가. 그리고 웨스턴 유니언은 이츠 나온 거 보니까 이제 단수니까 요거 받았겠네요. 웨스턴 유니온의 텔레라인 정보입니다. 정보 사업으로 배우업돼 알게 된 게 있대요.
뭘 알게 됐을까? 요 대리어를 보면 되죠. 수익성 있는 의사소통은 단련되어 정확성과 널리 이제 도달할 수 있는 거기에 달렸대요. 정보 산업으로 정보 쨘다고 하는데 아주 옛날에 사용됐던 그 수단입니다. 이 정보를 한 거는 정확성과 폭넓은 그 범위 안에, 도달 범위에 달렸는데, 전화기는 그 당시 자본도 심하고, 막 잘못 전달하고, 먼 거리를 갈 수 없으니, 얘네들이 이제 투자를 하지 않은 거죠. 특허를 사고, 이제 벨한테 특허를 사고, 기술을 이제 사지 않은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예시가 나오네요. 위키피디아는 처음에 그게 시작됐을 때 농담으로 여겨졌어요. 썸띵 해가지고 리튼이 여기에 지금 수식하고 있네요. 이제 군중에 의해 쓰여진 무언가가 세계 정상의 학자들의 작업을 어떻게 대체할 수 있을까요? 그죠? 처음에 이제 위키피디아가 나왔을 때는 아니 되게 유명한 세계 석학들이 쓴 그게 있는데 누가 일반 대중이 쓴 걸 봐 라고 생각한 거죠. 하지만 이제 오늘 투데이로부터 전환되죠. 오늘날 이젠 위키피디아겠네요. 그것은 꽤 엄청 많이 훨씬 컨퍼런스가 되게 종합적이래요. 되게 포괄적이고 종합적이래요. 되게 많이 다 전방으로 다루고 있다는 거죠. 그 어떤 것보다 그 어떤 거 이제 여기서 위키피디아겠네. 위키피디아 전에 있었던 어떤 것보다 훨씬 종합적이래요. 여기 대시 있네요. 그럼 이건 소대문이네. 훨씬 종합적이어서, 위키피디아는 이제 널리 여겨지는데요. 유일한 백과사전으로. 그쵸. 위키피디아가 처음엔 농담으로 사람들이 그러니까 되게 무시했는데, 이제는 세상에는 유일하게 살아남은 백과사전이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 글에서 다루고 있는 건 뭡니까? 이 하이킬라 씨가 되게 좋죠. 나쁜 아이디어를 되게 없애는데 좋대요. 근데 이 나쁜 아이디어를 근데 되게 문제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들이 종종 나쁜 아이디어로 보인대요. 그럼 결국 뭐야? 하야키라 씨가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좀 제거하는 나쁜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나쁜 역할을. 근데 그래서 요 하야키가 좋다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문제점이 있다. 후라운부터 이제 전환이 되는 거죠. 하이라키즈는 약간 그런 느낌이네요. 그러면 기존에 갖고 있던 어떤 질서, 기존에 갖고 있던 지식, 요런 애들이네요. 그러니까 얘랑 데비드의, 보면 텔레폰에 대한 되게 나빴던 그러니까 텔레폰을 없애는데 되게 큰 역할을 했던 게 텔레그램이잖아요. 그럼 하이키라 씨가 결국 여기서는 비유적으로 보면 텔레그램이네. 그죠? 기존에 있던 어떤 지식이나 위계질서 이런 것들이 되게 혁신적인 텔레폰이라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없앴으니까 여기서는 죄송해요. 요거겠네. 그죠? 그 석학들이 쓴 작업물, 요것들이 되게 하이어라키즈에 그러니까 비유되는 애들이겠네요. 얘네들이 이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없애는 역할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 요걸 가지고, 왜냐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처음엔 나쁜 아이디어를 보일 수 있다고 했으니까, 여기서 보면은, 여기 있죠. 오픈, look like bad ideas로 보인다. 그죠? 이걸 가지고 이제 보겠습니다. 1번 선지. 혁신이 실망으로 바뀔 때, 아니죠. 혁신은 계속 혁신입니다. 우리가, 대담한 혁신에 왜 이끌리는가? 아니죠. 처음에 나쁜 아이들을 오해했다면서. 그 다음에, 이 위계가 혁신적인 생각을 어떻게 놓치는가? 맞죠? 놓쳤죠.
왜냐면 이게 나쁜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텔레그램이 있으니까 텔레폰이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했고, 이제 백과사전이 있으니 위키피디아가 별로 도움된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니까, 그런 과정에 대해서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러니 3번이 답이겠네요. 4번 볼게요. 집단지성, 돌파구를 위한 도구. 요 위키피디아 때문에 요 집단 지성이 나온 것 같은데 요거에 관련돼서만 지역적인 내용이야. 요것만 다루잖아, 얘는. 근데 이제 텔레폰이나 요런 예시는 다루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답이 아니죠. 전체를 다 아우르지 못하니까. 특허. 이제 이렇게 붙었네. 콜론. 이제 추상적으로 특허하면 모르잖아,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제 콜론이 붙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줍니다. 혁신을 가진 회사에 위한 기본, 기초, 근본, 자산. 그죠? 이건 틀렸죠? 아니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인 걸 알 수 있고, 보시면 이렇게 정답이 대문자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대문자로 선지들이 구성돼 있어요. 이거 되게 익숙해지셔야 돼요. 그리고 이게 콜론 사용해서 나오고, 보통 이제 고등학교에서 모의고사 치르면서 이런 대문자 독해를 하는 거에 좀 익숙해지셨을 테지만, 근데 난 여전히 이게 너무 힘들다. 그러면 이제 외국의 기사에 헤드라인 같은 걸 좀 번역하는 연습을 하시면서 대문자에 좀 익숙해질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 연습을 좀 하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럼 25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5번 도표와 불일치 찾기 문항입니다. 이건 이제 도표가 주어지고요. 도표에서 나온 정보와 일치하지 않는 내용을 서술하는 문제, 번호를 찾는 문항입니다. 꼼꼼하게 해석해 나가야 돼요. 왜냐면 한 문장이 좀 되게 긴 경우가 많아요. 절과 절로 연결됐다든지, 아니면 분사구가 붙었는지, 아니면 뭐 부사구나 어떤 수식어구나 이런 게 돼서 좀 번역하기가 좀 까다롭게 일부러 만들어요. 그리고 아니면 앞부분 내용은 맞고 뒷부분 내용은 틀려요. 그래서 꼼꼼하게 읽지 않고 그냥 앞부분 맞네 하고 넘어가시면 안 돼요. 앞부분 맞지만 그 문장의 앞부분은 맞지만 뒷부분은 틀려서 이게 이제 도표의 내용과 맞지 않는 정답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꼼꼼하게 해석해 나가야 된다는 거겠죠. 보통 이게 좀 학생들이 문제 푸는 시간을 뺏기 위해서 이제 1번부터 꼼꼼히 읽어나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1, 2번에는 정답이 되는 경우가 되게 드물어요. 그래서 3번부터 읽어나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3, 4, 5 읽고 그 다음에 2번, 1번 이런 순서로 읽으면서요. 왜냐면 어차피 좀 도표 내용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3번부터 읽어도 큰 문제는 안 되거든요. 그러면 바로 문제를 보겠습니다. 25번 다음 표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표가 어떤 내용을 다루는지 볼게요. 이게 그러니까 일자리 창출과 디스플레이스먼트는 대체거든요. 근데 from AI 있으니까 AI로 인해서 일자리 창출되는 것과 AI로 인해서 대체되는 되는 일자리 추정치래요. 어디에? 미국의 2037년에 이제 세로는 산업 분야가 나타나 있고, 가로는 2017년에 그 기존 잡의 대비 퍼센티지를 나타낸대요. A는 창출되는 일자리 퍼센티지고, 이번에 AI에 의해서 대체되는 일자리죠. 그래서 이 두 개를 빼가지고 결국 일자리가 창출되는지 아니면 없어지는지 그 산업 분야에 따라서 거기에 나타내는 게 이 항목이래요. net effect A-B 이렇게 여기인 거죠. 그럼 이제 도표는 이제 파악했고, 지문을 보겠습니다. 위의 표는 일자리 창출과 AI로 인한 일자리 창출과 대체되는 퍼센티지 추정치를 보여줍니다. 5개 산업 분야의 영국의 2037년에 어디와 비교해서 2017년에 기존 잡과 비교해서 결국에는 이 내용에 대한 서술인 거죠. 보통 이
이제 첫 번째 문장은 이 도표 제목에 대한 서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건강복지 분야는 추정된대요. 일자리 창출, 그러니까 30%가 이상의 일자리 창출을 경험할 거라고. 그럼 가봅시다. 여기 헬스 소셜 워크는 30% 이상 일자리. 맞네. 그 다음에 긍정적으로 22%가 결국에 생기게 된대요. 맞나? 22%? 맞네요. 그죠? 월대 30 이렇게 맞죠? 2번 볼게요. 제조업 분야는 예상된대요. 30%의 일자리가 대체될 거라고 AI에 의해서 맞죠? 30%, 30%. 그리고 오직 5%만 일자리가 창출된대요. 맞죠? 3번 2017년 4개 일자리 중 하나 이상이 4분의 1 이상이 25%인 거죠. 25% 이상이 도소매업 분야에서는 이제 대체된대요. 도소매업 분야에서 여기 28%니까 25% 없네. 맞네요. 얘도. 그리고 그 전문 과학 기술 분야는 일자리 창출이 추정된대요. 2배래요. 뭐의 2배? 그 동일 분야에 일자리 없어지는 것보다 만들어지는 게 2배래요. 자, 봅시다. 얘는 33이고 얘는 18인데 이 18%의 2배는 36이어야 되는데 지금 33이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틀렸네요. 그죠? 4번이 틀렸죠? 5번 볼게요. 교육 분야의 일자리 창출은 예상된대요. 제조업 분야보다 더 높을 것으로. 일자리 창출 교육 분야 12%, 얘는 5%. 그러니까 더 높은 거 맞죠? 그러니까 정답은 4번. 이 꼼꼼히 하나하나 번역해 가면은 충분히 답을 풀 수 있습니다. 얼마나 이제 정답을 빨리 찾느냐는 꼼꼼히 그리고 빠르게 도표를 파악해서 읽는 이 연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달려 있으니까요. 정답을 빨리 찾는 방법이. 그 다음에 26번 볼게요. 26번은 뭐뭐에 관해 일치하지 않는 것을 찾는 문항입니다. 내용 불일치 문항이라고도 해요. 보통 어떤 한 사람이나 아니면 어떤 한 부족, 뭐 어떤 한 이렇게 특징적인 뭐 어떤 숲이나 어떤 동물이나 이런 하나의 그걸 가지고 그거가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설명을 하고 그거와 맞지 않는 선지를 골라내는 겁니다. 지문을 따라 한 문장당 하나의 선지가 지문의 이제 순서대로 나오니까 문장을 읽으면서 바로 이제 선지로 내려가서 하나씩 정답을 이제 제외시켜 나가면서 이제 내용과 맞지 않는, 지문과 맞지 않는 정답을 찾으면 됩니다. 바로 유형 문제로 볼게요. 26번 버지니아 아프갈에 관한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1909년에 버지니아 아프갈이 1909년에 태어난 이 버지니아 아프갈이 결심했대요. 의학 분야에서 성공하기로. 그녀는 의학 학교를 졸업하고 설저리니까 외과겠네요. 외과에 인턴십을 완료했대요. 하지만 그녀는 곧 알게 됐어요. 그녀의 고용의 이제 옵션 선택사항이 제한됐다는 걸. 그래서 아프갈은 새로운 것을 시도했어요. 그녀의 노력은 에너시얼라지인가요? 이게 좀 어렵네. 에너시지얼러지, 마취학이래요. 에너시지얼러지, 마취학에 그녀의 노력을 집중하기로. 근데 몇 번의 시도가, 몇 번의 이제 그게 거절을 당하고 난 다음에 그녀는 그 마취학 프로그램의 훈련에 들어갈 수 있었대요. 아프갈이 이제 공부를 할 때 그녀는 흥미를 가지게 됐대요. 그 방법에 대해 어떤 방법인지 여기 얘네가 알려주네요. 마취가 엄마들에게
이게 기분이 여기 수식하고 있네. 요렇게 얘네들 어떤 이제 여기가 큰 그거라면 얘는 작게 엄마에게 주어진 요렇게 엄마가 이렇게까지 되네요. 이 엄마에게 주어진 마취가 아기들에게 끼치는 영향의 방법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대요. 이 레이벌 자체가 이제 의학 쪽에서 용어를 이렇게 전문 용어 쓸 땐 진통인가 봐요. 분만, 진통이라는 건데 사실 이런 부분들은 굳이 해석을 못하고 흘러가 자연스럽게 그냥 지문을 독해해 나가도 돼요. 어차피 이 수능 영어는 번역 시험이 아닙니다. 당신의 정확한 번역력을 테스트하는 문제들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흰 종이에 내가 번역하는 거를 서술하는 거면 당신이 얼마나 정확하고 완벽하게 번역하느냐 이런 시험이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지문의 큰 흐름과 맥락 속에 이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뭔지만 받아들이면 돼요. 그러니 내가 좀 번역 못하고 모르는 어휘 나도 모르겠다 이런 거는 약간 그 정확한 해석 속에 내가 번역하는 거 넣지 말고 부드럽게 그냥 이런 상황일 때 이런 걸 궁금했구나 하고 자연스럽게 글을 읽어 나가시는 방향으로 이 수능 독해 지문을 공부하셔야 됩니다. 절대 완벽하게 해석할래라고 접근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엄마한테 준 마취가 아이에게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지를 이제 그녀가 아프가리 관심 있게 된 거죠. 이 시기 동안 그녀는 발명했어요. 아프가 스코어라는 걸. 아프가 스코어가 뭔지 모르겠죠. 그래서 여기도 우리가 모른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한 방법이래요. 이제 신생아죠. 신생아의 건강을 확인하는 한 방법이래요. 그래서 이 방법에 따르면 의사들은 5가지 다른 항목을 고려해야 한대요. 이제 한 심표 사이에 삽입구죠. 요런 애들 사실 몰라도 돼요. 이 5가지 항목이 뭔지 그냥 설명해 주는 거니까. 어떨 때 의사들이 아기들을 검사할 때 5가지 항목을 고려해야만 한대요. 그녀는 많은 상을 받았어요. 이것도 막 해석이 안 돼? 몰라도 돼요. 그냥 상을 받았대요. 어디서? 이제 요런 단체에서 상을 받았대요. 1964년. 자, 일단 사실은 여기 조금 읽으면서 이거를 같이 제거해 나가야 되는데 제가 여기 지문에 너무 집중하느라 못했네요. 자, 의과대학 졸업 후 외과 인턴 과정을 마쳤다. 맞죠? 그죠? 여기 이미 나왔죠? 여기에 이 문장에서 단번에 마취학 과정 입학 허가를 받았다. 아니죠. 왜냐면 after being denied는 거절이죠. 거절받은 거죠. 몇 번의 거절을 받았죠. 산모 마취가 아기에 미친 영향에 관심을 가졌다. 맞죠? 신생아 건강 확인 방법을 개발했다. 맞죠? 그 다음에 명예학사 학위를 포함하여 많은 상을 받았다. 이 질문을 통해서 알 수 있겠네. 그럼 얘가 명예학위라는 걸. 그죠? 그래서 정답은 2번. 그래서 끝까지 지문을 좀 읽으면 이제 답은 나왔지만 1973년에 그녀는 또한 선정됐어요. 올해 여성으로 과학 부문에 있어서 이 레지슨 저널에서 주는 올해 그 여성을 뽑혔대요. 자, 여기까지. 그러면 정답이 확인이 되죠. 사실은 조금 읽고 선지 보시고, 왜냐면 얘네들이 지금 순서대로 나오고 있거든요. 순서대로. 그러니까 조금 읽고 가서 맞는지 아닌지 확인하고, 좀 읽고 가서 맞는지 아닌지 확인하고, 좀 읽고 가서 여기 부분은 어디까지 읽었나 맞는지 아닌지 확인하고, 요렇게 가는, 요런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면 좀 더 빠르게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럼 27번을 갈게요. 자, 27에서 28은 안내문 문항으로 이제 뭐뭐에 관한 일치 또는 일치하지 않는 것을 찾는 거예요. 27번이 일치하지 않는 것, 28번이 일치하는 것입니다. 지문과 선지는 이제 한 문장당 하나의 선지가 나와요. 지문에 보통 이제 안내문 순서대로 선지들도 구성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안내문의 문장들을 읽어 나가면서 선지도 같이 읽어서 하나씩 이제 정답이지 아닌지 선지를 소거해 나가면서 답을 찾으면 됩니다. 보통 얘도
비슷해요. 이제 뭐 안내문이나 아까 내용 일치 브릿지 26번이나 25번 도표 브릿지 내용처럼 약간 3이나 5번에서 정답인 경우가 좀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생각하시면서 가면 되고, 만약 내가 좀 시간이 없다, 부족하다 싶으면 그냥 선지 1번 보고 바로 안내문 가서 맞는지 아닌지 확인하고, 이런 식으로 선지 기준으로 안내문을 봐도 됩니다. 아시겠죠? 그럼 바로 이제 27번 가겠습니다. 자, 입시 1번, 스톡홀름 고스트 튜어즈에 관한 다음 안내문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볼게요. 자, 저는 일단은, 이제 여기서는 제가 이 안내문을 읽으면서 소거해 가는 것을 할 테고, 28번에서는 선지 먼저 보면서 이제 안내문으로 오는 방법으로 해볼게요. 일단 오래된 거리, 스톡홀름의 오래된 거리를 따라 걸으세요. 거기는 많은 유령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거 맞죠? 왜냐면 이 투어가 이렇게 걷는다는 거니까. 자, 금요일하고 토요일은 6시 다 오후이네요. 오후 이때 하고, 대신 이제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6시 반에 한대요. 얘도 오후죠. 자, 만나요 봅시다. 일요일에는 오후 6시 30분에 시작한다. 맞죠? 6시 30분에 한다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모든 투어는 그 메인 게이트에서 출발한대요. 스톡홀름 컬리지에 있는 정문에서 출발한대요. 요일에 따라 출발하는 장소가 다르다. 아니죠. 요일에 따라서 출발하는 장소는 같대요. 왜냐면 모든 투어라고 했으니까. 모든 투어는 여기서 출발한다고 했으니까. 출발하는 장소가 다른 게 아니라 이제 시작하는 시간이 다른 거지. 시간이. 그죠? 네, 3번인 거죠. 쭉 읽어볼게요. 이제 어른은 15달러고 아이들은 13달러래요. 7살부터 17살까지. 그리고 6살이나 아니면 그 아래 6살 이하인 거죠. 이하 아이는 무료래요. 자, 6세 이하 어린이는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맞죠? 티켓은 온라인으로 먼저 구할 수 있대요. 사이트나 이런 데서. 맞죠? 5번 표는 온라인으로 미리 구할 수 있다. 맞아요. 그러니까 정답은 3번. 쉽죠? 정확하게 해석하고 찾아가면 됩니다. 예, 28번 보겠습니다. 2020년 K컬처 비디오 콘테스트에 관한 다음 안내문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을 고르시오. 일치하는 것은?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27번이랑 다르게 얘는 선지 먼저 보고 안내문을 보겠습니다. 일치하는 거예요. 일치하지 않는 거 아닙니다. 이거 확인하셨죠? 거주국과 상관없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볼까요? 누가 참가하나? 이 콘테스트는 US, 미국에 사는 사람들만 only 참여 가능하대요. 그럼 얘는 아니죠. 제작한 영상을 USB 메모리에 저장해서 제출해야 한다. 볼까요? 너 자신의 너의 비디오 클립을 업로드하래. 그죠? 우리 웹사이트에 업로드하세요. USB 저장해서 제출하는 거 아닙니다. 업로드합니다. 2개의 분야 중 한 가지만 선택할 수 있다. 봅시다. 선택할 수 있대요. 카테고리를 one or both. 그죠? 하나 아니면 둘 다 할 수 있대죠. 그러니까 하나만 할 수 있는 거 아니죠. 1등 상품은 서울행 왕복 항공권 2장이다. 봅시다. 1등 상품 to round trip flight ticket to 서울. 서울로 가는 왕복 항공권 2장. 맞는 말이죠. 얘가 정답이겠네요. 자, 라운드 트립 자체가 왕복입니다. 그거를 to가 붙었으니 2장을 주는 거예요. 라운드 트립 자체가 왕복하는 거고 이거를 왕복할 수 있는 티켓 2장인 겁니다. 총 결국 티켓은 4장이 되겠죠. 자, 그냥 편도만 가는 건 원웨이 트립이라고 해요. 라운드, 원을 그리려면 출발지에서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와야지 원이 그려지잖아요. 라운드가. 그래서 라운드 트립은 왕복인 거고 그거에 2개를 준다는 것. 그러니 4번은 맞는 말입니다. 5번 볼게요. 수상 결과는 7월 중 온라인으로 발표된다. 볼까요? 언제 발표된대요? 마지막에 써있네. 위너는 8월 15일에 된대. 그죠? 그럼 7월 중 아니네. 8월 중이네요. 그래서 정답은 4번. 네, 금방 풉니다. 여기서 시간을 매우 아껴야 돼요.
네, 29번 틀린 어법 찾기 문제 유형입니다. 이제 지문을 쭉 읽어나가면서요, 주어와 동사를 명확히 하여 해석해 나가면서 어법상 틀린 것을 찾으면 되는 문제 유형입니다. 그럼 29번 바로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 중 틀린 어법상 틀린 것은 아이들은 어릴 때 그 일의 많은 것들은 묘사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묘사해 주는 거예요. 대리아를. 그들이 그 컨트롤이니까 결국에는 자기가 어떤 제어하고 있다는 거네. 통제하고 있는 통제권을 가진다는 거. 통제하고 있다는 것을, 통제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는 맞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have가 동사로 쓰였고 have control에서 지금 얘가 명사로 쓰였잖아요. 그래서 have에 대한 강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강조의 그러니까 have가 일반 동사라 강조의 동사 두가 왔죠. 그리고 주어가 they니까 두가 온 거죠. 이거는 맞는 표현입니다. 예, 여기 대절에서는 여기가 주어, 동사, 예, 목적어입니다. 그러면 갈게요. 여기는 이렇게고, 그 친구 중에 우리 친구들 중에 한 명한 애가 이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그 부모 교육학자로서 20년간 일했던 우리 중에 친구 한 명은 조언을 합니다. 자, 여기가 동사죠. 주어는 원이에요. 그러면 얘도 어법상 맞죠. 왜냐면 수일체가 됐으니까 S 붙었네요. 조언을 합니다. 미취학 아동들에게 달력을 주라고, 그리고 그들 인생에서 중요한 그 사건들을 받아 적으라고. 부분적으로 이것은 아이들이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대요. 뭐를 이해하냐면 시간의 흐름을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 그들의 하루가 어떻게 펼쳐지는지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이게 도움을 주기 때문에 이제 아이들에게 달력을 주고 그들의 자기 삶 속에서 중요한 일들을 적어 내려가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can하고 overstate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아무리 뭐뭐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달력이라는 도구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뭘 했냐면 아이들이 그들의 하루를 통제하에 있다고 느끼는데 도움을 주는 데 있어 그 달력이란 도구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데요. 그 다음에 보시면 댐은 여기서 아이들이겠네요. 아이들에게 그 주에 하루를 없애래요. 그 다음에 어떨 때 우리가 이제 여기서는 날이겠네요. 데이즈네. 우리가 이제 여러 어떤 그 요일 날에 다가가면서 그 요일에 이렇게 날들을 없애 나가라고 하네요. 댐이니까 죄송합니다. 댐이니까가 아니라 have니까. have가 사역성자로 쓰여서 이 아이들이 날짜를 이렇게 지워나가는 거거든요. 크로스오프니까. 이렇게 지워나가는 거를 하는 직접 행위자잖아요. 그러니까 이 크로스오프가 맞습니다. 법상. 이게 이제 사역동사로 목적어와 시키다는 거죠. have, make, let 이런 애들 시키다라는 의미인데 이
목적어랑 목적보 관계가 능동이면 동사 원형, 이제 수동이면은 PP 형태를 쓰잖아요. 과거분사 형태를. 근데 여기서는 지금 능동이기 때문에 동사 원형 어법상 맞죠? 그리고 또 이제 명령하네요. 시간을 보내세요. 뭐하는 그날의 일정을 검토하면서 시간을 보내세요. 아이들에게는 여기 아이들이네요. 아이들에게 선택권을 주래요. 그 일정에 대해서 선택권을 주고, whenever possible, 가능한 한 이거에 대한 선택권을 주고 그 날의 일정을 검토하세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wherever possible은 여기 사이에 edis가 생략된 걸로 보시고 형용사가 나오는 거를 이제 알고 자연스럽게 체득을 하셔야 돼요. 사실 여기서는 이제 중간 요 사이에 edis가 이제 생략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잘 못 쓰겠네요. 아무튼 네, 그래서 가능한 경우마다 이제 그 일정에 대해 아이들에게 선택권을 주면서 그날의 일정을 검토하며 시간을 보내세요. 했죠? 여기까지도 어법상 맞네요. 이 의사소통은 이렇게 하는 것은 표현합니다. 존경하는 것, 그러니까 존중하는 것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게 부연설명 이어지고 있네요. 아이들이 여기서도 아이들이 맞고요. 그들이 그걸 볼 때 그들이 그저 택 얼렁하면 택이 이렇게 달려있는 거잖아요. 옷에 그 얼렁해서 붙어가지고 따라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날과 여러분의 계획과 그런 거를 그냥 쫓아가는 사람이라고 그들이 느끼지 않고 보지 않고 그리고 그들은 이해하게 된대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언제 왜 일어나는지를 이해하게 된대요. 그래서 그들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아이들인 거죠. 여기도 아이들이 나이를 들어가면서 아이들은 그리고 나서 중요한 것들을 그들 스스로 적기 시작할 거래요. 그리고 그것은 이제 아이들한테 그들의 이제 그 통제권에 대한 감각, 통제력을 발전시키는데 더욱더 도움을 줍니다. 했어요. 자, 여기서 근데 중요한 게 지금 얘는 이제 종속절이면 그렇다 쳐도 얘가 주절이죠. 여기 이렇게 여기 주절 문장이 있고 얘도 지금 또 문장이에요. 여기 쉼표 하나 있고, 여기 이렇게 문장이 있어요. 근데 문장과 문장, 그러니까 절과 절을 주어, 동사 있잖아요. 여기 주어, 동사, 여기 주어, 동사. 절과 절을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그 접속사가 필요해요. 여기는 지금 절과 절을 연결시키기 위해는 as를 썼잖아요. 근데 얘 지금 이 children will then에서 이제 for themselves라는 절과 if further helps them 해가지고 of control까지 하는 절을 연결시키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얘는 틀렸어요, 어법상. 얘가 맞으려면 접속사 여기 이제 문맥상 적절한 and 나 그런 게 필요해요. and에서 it 해가지고 가면은 이제 맞겠죠. 아니면 그 접속사와 대명사의 역할을 같이 하는 관계대명사, 이제 앞문장 전체를 받는 위치 같은 걸 써줘야 돼요. 그래서 it을 위치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어법상 틀린 것은 죄송해요. 어법상 틀린 것은 5번. 네, 정답은 5번입니다. 그럼 좀 이 어법상 다시 좀 볼게요.
그 5번 틀린 게 되게 중요한 게 절과 절을 연결시키는 거에 대한 문제가 나왔는데 말씀드릴게요. 절과 절을 연결시키는 절이라는 건 근데 주어 동사가 있는 애들입니다. 구는 주어 동사가 없어요. 근데 절은 주어 동사가 있는 걸 절이라고 해요. 주어 동사가 있는 절과 절을 연결시키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접속사. 두 번째는 관계사를 사용하는 거예요. 접속사는 이제 등위 접속사, 종속 접속사가 있죠. 등위는 and나 but, or, so 막 이런 애들을 등위 접속사라고 하고, 종속 접속사는 because, 뭐 as, although, when while 막 이런 애들을 이제 종속 접속사라고 합니다. 관계사, 이제 관계 대명사나 관계 부사는 이 절과 절을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절과 절을 연결시키지 못하는 게 있어요. 못하는 겁니다. 여기 중심 못하는 거. 심표는 절과 절을 연결시키는 게 아닙니다. 걔는 못해요. 그냥 호흡을 한번 쉰다 이렇게 해주는 느낌인 거지 절대 절과 절을 연결시키지 못합니다. 그리고 접속 부사 however, therefore, nevertheless 이런 애들은 다 절과 절을 연결시키지 못합니다. 네, 요거를 묻는 문제였습니다. 네, 잘 하셨어요. 돌아가 살펴보면 여기 쉼표 있죠? 근데 쉼표는 이 절과 절을 연결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요 사이에 접속사 and나 아니면 접속사와 대명사 역할을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 역할을 해주는 which 관계대명사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네, 그럼 이제 30번 보겠습니다. 네, 30번 문맥상 틀린 어휘 찾기 문항입니다. 이건 이제 5개의 밑줄 그어진 어휘가 지문 안에서 잘못 쓰인 것을 찾는 거예요. 그 밑줄 친 어휘에 대한 근거는 지문 내에 확실히 있습니다. 밑줄 친 어휘 주변에 있거든요. 뭐 같은 문장 내에 있거나 앞뒤 문장이 있는 경우 되게 많고요. 아니면은 이제 좀 밑단에 있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지문을 찬찬히 읽어 나가면 충분히 이 어휘가 적절하게 쓰였는지 아닌지를 판단 내릴 만한 이제 정보들을 지문이 다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확실하게 잡아가면서 어휘가 제대로 쓰였는지 안 쓰였는지 파악해 나가면 됩니다. 그럼 문항을 바로 보겠습니다. 30번 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 중 문맥상 낱말씀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랜덤 에러는 발견될지도 모르는데요. 반복된 특정에 의해서 요것만 보면 몰라요. 다음 문장 이제 볼게요. 게다가 더욱더 많이 측정값을 가질수록 우리는 얻게 된대요. 값을 여기는 이제 부사구죠. 삽입된 어떤 값이냐면 더욱더 이 true value는 이제 참값이에요. 근데 true value에 근접하게 되는 값을 얻게 될 거래요. 이 from the arithmetic은 민은 이 밑에 어려우니까 각주를 줬어요. 산술평균이라고. arithmetic mean 이 산술평균에서 한 값을 얻게 되는데 이 값이 참값을 근접한 걸 얻게 되는 거죠. 어떻게 해서? 반복해가지고 측정값을 하면서. 그래서 결국에는 요거 by taking more and more reading이가 여기 repeating의 근거가 된 거죠. 그럼 1번은 맞는 말인 거죠. 이 점들과는 이 점들을 둘 다 그 시스매틱 에러에는 사실이 아니래요. 그러니까 시스매틱 에러 속에서는 지금 앞서 언급된 반복된 측정값 그리고 더 많은 측정값을 이렇게 얻을수록 이렇게 참값에 가까워진다는 게 둘 다 시스매틱 에러에서는 통하지 않는데요. 반복된 측정값은 근데 뭐로 해서 똑같은 도구를 사용했을 때 반복된 측정값은 neither A and B, A nor B가 해서 A, B 둘 다 아니다네요. 드러나지도 제거하지도 않는데요. 시스매틱 에러를. 그러니까 동일 도구로
시스테매틱 에러가 이미 있는 상태에서는 동일 도구로 아무리 반복해서 측정값을 해도 이 시스테매틱 에러가 나타나거나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맞는 말이죠. 왜냐하면 이 요점, 이 neither this point is true for systematic error 했으니까 요거를 붙잡고 가서 얘 부분이 맞는지를 알 수 있는 건데 맞죠. 왜냐면 요거는 랜덤 에러는 반복돼서 이제 랜덤 에러 자체를 실험을 반복했을 때 이 에러 자체를 나타나게 하고 제거할 수 있으니까 참값에 가까워지는 건데 얘는 그렇게 하지 못해서 지금 이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스테매틱 에러를 없앨 수 없다는 거죠. 이런 이유 때문에 시스테매틱 에러들은 랜덤 에러보다 잠재적으로 더 위험하대요. 맞죠? 왜냐면 지금 랜덤 에러는 실험을 반복하면 없앨 수 있는데 시스테매틱 에러는 실험을 반복해도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드러나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는 거예요. 그죠? 맞는 말입니다. 만약에 큰 랜덤 오류가 어떤 한 실험에 존재하면 그들은 이제 랜덤 에러겠죠. 랜덤 에러들은 드러낸대요. 자기 자신을 표현한대요. 이제 마지막 에러에 큰 값으로 드러난대요. 그러니까 어떤 실험을 했을 때 랜덤 에러가 있으면 얘는 그 실험의 마지막 결과에서 여기에 큰 에러가 있었다라는 거를 나타낸대요. 따라서 모든 사람이 그 결과의 부정확성을 어떻게 되겠어요? 알게 되죠. 모르는 게 아니라 알게 되죠. 왜냐면 큰 결과값이 이전역에 존재하면 나중에 큰 결과값도 나오니까. 이래서 이 랜덤 에러를 모든 사람이 이거를 알게 되는 거예요. 결과값을 보고. 그죠? 그러니 얘는 안 돼. 왜냐면 우리 알잖아. 정답은 어웨어겠네. 인지를 한다고요. 마지막 결과값을 보고서 에러가 존재했구나. 큰 에러가 존재했구나를. 그래서 이제 쭉 더 읽어볼게요. 어떤 해로운 것도 없습니다. 이걸 제외하고 요거는 이 해로운 게 없다는 거에 대한 부연 설명이나 부가적 정보니까 번역하지 않고 넘어가셔도 돼요. 일단은. 하지만 이제 숨겨진 존재, 이 시스테매틱 에러에 숨겨진 존재, 시스테매틱 에러가 존재한다는 거죠. 눈에 안 보일 뿐이지만 시스테매틱 에러가 존재하면 이거는 분명하게 믿을 수 있는 결과로 도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스테매틱 에러는 안 보이지만 어쨌거나 존재하지만 안 보일 때, 감춰져 있을 때 결과에서 에러가 결과를 많이 반복했으니 에러가 되게 1에서 2% 막 이렇게 작게 나타나는 결과를 보여주는데 이게 되게 겉보기에는 apparently 그냥 눈에 그냥 이렇게 겉보기에는 믿을 수 있게 보인다는 거죠. 하면 if죠. given 이미 좋네. given with a small estimated error. 그러니까 되게 작게 측정된 에러가 있을 때 given이 if의 뜻이니까 있을 때 작은 에러가 있을 때 처음부터 작은 에러가 있는 거죠. 작은 에러가 주어졌을 때 처음부터라기보다는 결과값에 작은 에러가 이제 있을 때 이 시스테매틱 에러는 어차피 안 드러나니까 결과에 작은 에러만 있으니 겉보기에 믿을 수 있는 결과로 보일 수 있는 신용 가는 결과를 도출했다고 눈에 보일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은 사실
심각하게 틀렸습니다. 라고 하고 있죠. 시스테매틱 에러의 결과값은 심각하게 틀렸다. 그건 사실 앞문장 전체 받아서 틀렸다라고 말하려면 이걸 반대되는 걸로 가야 되잖아요. 믿을 수 있는 걸로 이제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임팩트 사실 틀렸습니다. 라고 가는 거니까 얘도 맞는 어휘죠. 결국 정답은 4번. 얘만 틀린 거죠. 그죠? 그러면 요게 지금 1번부터 우리가 지문을 쭉 훑어서 읽으면 이제 근거들이 있고 이 논리 구조와 흐름상 요 단어가 적절한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얘는 요 흐름과 논리 구조상 혼자서 돈 띄고 말도 안 돼. 아니 이게 아닌데? 라고 싶어요. 걔가 이제 정답인 겁니다. 이제 아시겠죠? 그럼 31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31번부터 34번 빈칸 찾기 문항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유형은 보통 지문들이 대조 및 비교를 다루거나 비유 및 대유 아니면 인과관계, 이제 원인이 나오고 결과, 그다음에 통념과 반박,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사회적인 어떤 상식이나 인식을 주고 사실 그게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요. 추론 및 유추와 이렇게 관련된 지문들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빈칸이 이제 뚫리는 위치는 주제와 관련되거나 주요 세부사항과 관련 깊은 곳이 빈칸으로 출제가 되는데요. 예를 들어 뭐 어떤 핵심 그 주장이 나오고 거기에 대한 예시를 막 길게 썼다고 해봐요. 그럼 그 예시가 이렇게 한번 나오고 그 예시를 그래서 다시 표현했을 때 이제 거기가 대유법이 사용됐다. 뭐 이러면 그 대유 쪽에다가 밑줄이 그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그 예시를 다르게 표현하면 어떨지 그걸 예상해서 가면은 이제 결국에는 세부사항과 관련 깊은 곳이 빈칸에 뚫렸다고 볼 수 있죠. 빈칸은 단어나 구나 절이 나오는데요. 보통 31번이 한 단어를 찾는 곳에 빈칸이 나옵니다. 그래서 연계 문항이에요. 근데 이제 이번 3월 합평은 EBS 연계된 문항이 하나도 없죠. 그래서 이번에 31번은 그냥 구 쪽이 뚫린 걸로 생각하셔서 풀면 됩니다. 정답은 이제 근거가 되는 부분은 이제 지문 안에서 확실하게 근거가 있어요. 계속 재진술이나 그런 게 되거든요. 근거가 되는 부분을 찾아 올바르게 고르시면 됩니다. 이게 31번부터 34번 지문들이 모든 이제 우리 보면 글 브릿지를 제외하고는 거의 완벽한 해석을 바란다기보다 이런 맥락으로 이런 주장을 이제 하고 있구나라고 약간 개괄적으로 알고 가는 식으로 번역을 해 나가시면 돼요. 근데 여기 이렇게 31번부터 34번은 선지가 중요해요. 선지는 정확하게 해석해야 됩니다. 선지가에 대명사가 사용되거나 그런 경우 이 대명사가 뭐를 지칭하는지 정확하게 파악을 하면서 가셔야 돼요. 물론 이제 빈칸이 뚫린 그 문장에서도 정확하게 해석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정답은 이제 그렇게 찾아 나가시면 되고, 오답은 보통 정답과 반대되는 논리를 이렇게 주거나요. 아니면 전혀 상관없는 내용을 지문에서 사용된 어휘를 사용해서 이렇게 제시해 줍니다. 그러니 거기에 현혹되거나 하면 안 되세요. 그럼 바로 31번 가겠습니다. 31번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인간 본성에 구별되는 감정적, 정사적 특징은 이거래요. 뭐냐면 동료 인간을 면밀히 살피고 그들의 이야기를 배우고 그러면서 그들의 성격과 dependability는 이제 의존을 가능하게 한다는 거, 의지할 수 있다는 건 믿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신뢰 가능성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본성에 특히 이제 감정적, 정서적인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내 주변 사람들을 살피고 그들의 이야기를 이제 들으면서 그들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그들이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 건지 판단 내리는 거래요. 그러면 이제 인간, 지너스는 이렇게 클래스라고 이렇게 약간 뭔가 같은 속한 거, 부류, 약간 과거든요. 뭐 고양이과 동물할 때 이 과를 얘기해요. 그래서 인간과 그들의 호모라는 어떻게 인간인 거죠. 호모 인간과 그들의 후손들에 대한 분류할 수 있는 첫 번째 물인 거죠. 이렇게 묶음인 거니까 여기서는 사람을 찾으니까 물이라고 볼게요. 그 첫 번째 무리는 수렵 트집인들이었대요. 카할랄리에 이거는 부족 이름 같은데 그냥 이제 정확하게 어떻게 발음하는지는 모르겠네요. 그냥 좀 읽으면 주호안 씨죠. 카할랄리 사막의 주호안 씨. 오늘날의 카할랄리 사막의 주호안 씨와 같이 부족인 것 같아요. 주호안 부족 같이. 그들은 거의 확실히 복잡하게 협력적 행동에 의존했었대요. 뭐 하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하루하루. 그리고 그것은 결국에는 요구한대요. 정확한 지식을 개인사와 그들의 이제 동료인 거죠. 같은 무리 안의 사람들이니까 이 동료들 각각의 성취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요구했고 동시에 똑같이 그들은 필요로 했대요. 공감하는 거, 감정과 성향, 다른 사람들인 거예요. 다른 사람에 대한 감정과 성향에 대한 공감도 필요로 했대요. 그러니까 살아남기 위해서는 협력을 되게 복잡한, sophisticated인가 발달된 협력, 되게 좀 상위 레벨인 거죠. 되게 어려운 협력 행동을 해야 되는데, 협력을 하려면 믿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거는 이제, 같이 내 옆에 있는 주변 사람들에 대한 그 사람에 대한 어떤 개인사나 성취나 이런 거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요구했고 또한 그들의 그런 감정이나 그런 성향에 대한 공감하는 그거를 필요로 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듣고 어떤 다른 사람의 그런 감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그냥 내가 공감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하고 내가 같이 이렇게 함께 해야지라는 생각 못 하잖아요. 그 사람이 막 어떤 일에 엄청나게 화를 내는데 나는 거기에 대해서 전혀 공감이 안 되면 그 사람이 화내면서 우리 이렇게 하자, 이건 바꿔나가야 돼 하는데 막 듣고 눈만 멀뚱멀뚱하고 그냥 말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왜 화났는지 같이 공감하면 그 사람이 뭐 이걸 바꾸자, 난 너무 이거는 잘못됐고 불합리해 하면 이제 맞아, 저건 같이 불합리해, 바꾸자 이렇게 하고 되는 거죠. 협력하게 되잖아요. 그런 과정을 얘기하고 있죠. 여기서 여기 이승 가주어네요. 뒤에 여기 진주어가 여기서부터 쭉 있네요. 이 대시와 대시 사이는 부가적 설명이나 그런 거니까 여기서 딱 해석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셔도 돼요. 나둔니 버덜소라는 구문이 사용됐습니다. only 대신 just를 사용하기도 하니까 알고 계셔야 돼요. 감정을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공유하는 것은 이제 깊은 만족감을 준대요. 근데 어떤 감정이냐면 이야기에 의해 일으켜진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 동료가 말한 이야기에 의해 일으켜진 감정을 배우고 공유하는 것은 깊은 만족감을 준대요. 이런 행동들 전체는 살아남고 우리가 계속 이렇게 번식해 나가는 거죠. reproduction이니까 번식해 나가는데 이익이 됩니다. 이익이 된대요. 그래서 빈칸 나오고 이것은 다윈이니까 다윈의 현상, 다윈의 피노미나에서 다윈의 현상은 진화하는 현상인 거죠. 어쨌거나 그냥 모르고 있더라도 아무튼 이런 다윈의 현상입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에 들어가는 거는
일단 서바이벌 프로덕션 자체가 다윈의 현상이라고 그냥 보시고, 그럼 결국에는 우리가 살아남고 번식하는데 뭐가 도움이 줬을까? 여기에 들어가는 거는 이제 우리한테 도움을 준, 지금 이 31번 지문에서 말하는 핵심 내용을 묻고 있네요. 뭐가 우리에게 도움을 줬는지 생존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보면은 뭐가 있어요? 우리가 다른 얘기, 사람 얘기를 듣고, 그죠? 그리고 공감하고, 이렇게 공감하고, 특히 다른 사람의 이거에 공감하고, 그리고 우리가 배우고 공유하는 거죠. 근데 배우고 감정을 공유하는데 그 감정은 어떻게 해서 일어나?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의해서 일으켜진 감정에 공감하는 거죠. 결국 글의 전반의 내용은 다른 사람 이야기를 듣고 거기에 공감하고 이렇게 관심 있고 우리가 협력할 수 있는 그런 게 우리가 생존하게 해줬다라는 거잖아요. 협력을 위해 다른 사람 이야기를 알게 되는 거.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런 거에 대한 거니까 이제 그거 생각하면서 볼게요. 선지를 1번. 가십이 남의 이야기죠. 그리고 스토리텔링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얘가 정답. 자, 나머지 선지들 볼게요. 얘보다 더 근접한 정답이 있으면 얘는 1번이 정답이 아닐 테니까 가장 적절한 거 고르는 거죠. 2번, 계획과 연습. 아니죠. 계획이나 연습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실행과 수정. 아니죠.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그 행동에 대해 구체성을 띈 질문이잖아요. 다른 사람 이야기를 알고, 듣고, 그래서 알게 되고, 거기에 공감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과시와 질시. 원래 엑스비션은 이제 표출, 드러냄인데 여기 이제 플러스랑 같이 붙이니까 약간 과시하는 거죠. 과시하는 것과 시기. 그 다음에 아니죠. 그런 내용 없습니다. 경쟁과 보상. 아니죠. 경쟁하고 거기에 따라서 보상을 하는 얘기가 전혀 없죠. 그냥 남의 이야기와 그리고 이야기하는 그게 우리를 진화시키는 현상이었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31번은 계속 한 소리를 하고 있어요. 우리 인간의 본성의 감정적 특징, 그 부분을 잡고 그거와 관련돼서 그게 우리를 되게 생존하는 데 도움이 줬다고 하고 우리가 생존하는 데 도움을 준 거기 그 내용인 핵심 소재를 찾으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네. 그럼 32로 갈게요. 네, 32번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곳을 고르시오. 예, 읽어보겠습니다. 작은 것에서 큰 걸로 규모로 이런 걸 크게 키워나가는 것은 종종 단순함에서 복잡함으로 가는 진화를 동반한대요. while 뭐뭐 하면서 아니면 반면에 근데 보통 여기는 앞에 쉼표가 없으니까 뭐뭐 하면서 동시에 그런 느낌이 올 것 같네요. 그러면 여기 들어갈 말의 유추 생각해보면서 쭉 읽어 나가볼게요. 이것은 엔지니어나 경제나 공학이나 경제나 회사나 도시 유기체와 아마도 되게 극적인 진화 과정 속에서는 친숙한 것이래요. 다 이제 작은 거에서 큰 걸로 점점 커져가는 게 단순함에서 복잡함으로 가고 그다음에 이렇게 빈칸으로 오는 게 얘는 되게 친숙한 거라는 거죠. 진화나 이런 데 있어서. 예를 들어 그러니까 대도시의 고층 건물은 상당히 더 복잡한 물건일 거래요. 뭐보다 평범한 작은 도시에 사는 평범한 가정집보다는 훨씬 더 상당히 복잡한 걸 거래요. 맞죠? 하지만 멋이 붙었네. 그러나 이제 중요한 건 이 but 이후로의 말들인 거죠. 그러나 그 건축과 디자인에 있어 근본적인 원칙은
그래서 이게 뭔지, 뭘 포함해서인지 인클리딩을 해가지고 쭉 가네요. 요런 메케닉스 퀘스천스나 에너지나 그 인포메이션 디스트리션 and size of electrical outlets and 워터포스나 텔레폰, 랩탑, 도어 해가지고 이스텍스, etc.죠. 이렇게 여기까지가 이렇게 하나로 묶여서 요런 것들 건축과 그런 디자인의 썸띵 얘네들이 모두 남아있대요. 거의 똑같게 사이즈에 독립해서, 그러니까 사이즈에 상관없인 거죠. 그 건물의 사이즈 크기와는 독립되어 상관없이 거의 모두 똑같이 남아있대요. 이제 메케닉이니까 역학이네요. 역학의 문제를 포함해서, 그리고 에너지와 정보의 분배, 그 다음에 이게 일렉트로닉 아웃렛이니까 전기 콘센트네요. 전기 콘센트나 그리고 수도꼭지나 전화기 마운트 이런 것들의 크기를 포함하여, 그죠? 아무튼 얘네들이 어쨌거나 기본 underlying principle인 remain the same 얘가 되게 중요한 핵심이겠네요. 그러니까 아무리 커지고 복잡해지더라도 기본 원칙이나 그 중요한 기본이 되는 애들은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들, 거의 변화가 없고 똑같다는 거죠. 자, 비슷하게 similarly, 어떻게 위랑 같은 얘기를 할 것 같아요. similarly 붙었으니까 유기체는 지나왔어요. 뭘 가지는 것으로 수많은 크기의 다양함과 되게 익스트라오디너리니까 비상할 좀 놀라울 정도로 다양성이네요. 이거는 지금 형태네. 형태와 그 상호작용, 형태와 상호작용에 놀라울 정도의 다양함은 가지면서 진화해 왔대요. 이제 5번 이제 유기체가요. 네, 이것들은 종종 반영하는데요. 되게 복잡성이 느는 것을 종종 반영한다는 거죠. 하지만 예시 있죠? 얘랑 똑같겠네. 기본적인 건축 요소, 건물 요소네요. 빌딩 블록스. 구성 요소예요. 구성 요소. 기본적인 구성 요소는 일단 펀더멘탈이 있는 순간 잠깐만요. 이제 너무 똑같은 노란색 써서 안 보여요. 자, 언더라인과 펀더멘탈. 그죠? 같이 가죠. 요걸 잡고 가면 되겠네. 그죠? 얘네들이 뭔지 지금 또 이렇게 like 붙여가지고 설명해주고 있네요. 세포나, 미토콘드리아나, 모세혈관이나, 심지어, 이제, 리브즈니까 입이겠네요. 이런 것들이 다, 그러니까 플렉시블리니까 되게 눈에 띄게 변하지 않는데요. 두낫이죠. 두낫 붙어서 체인지입니다. 변한다는 게 아니라 변하지 않는데요. 그럼 결국에는 무슨 말이야? 얘도 결국에는 잠깐만요. 두낫 체인지는 결국에는 the same 얘랑 가는 거죠. 두낫이니까 두낫 체인지 결국에는 same로 가니까 얘네들은 변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언제 변하지 않는 게 이제 이 몸체 크기네요. 어떤 몸체 크기나 증가하는 복잡성, 시스템의 클래스니까 분류겠네. 시스템의 분류나 그런 분류에 대한 증가하는 복잡성과 함께 변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아무리 얘가 막 커지고, 얘 몸체가 막 커지고, 복잡성이 아무리 늘어나도 변하지 않는다는 거지. 기본 구성 요소는. 그죠? 근데 이거 위치 해가지고, 시스템이, 인위치가 시스템인 거죠. 거기에 체계 안에 그것들이 박혀져 있는 체계 안에 그 부류는 변하지 않는 거지. 때는 그러면 이걸 받고 있겠네. 펀더멘탈 빌딩 블락이
여기 they겠네요. 그죠? 걔네들이 들어있는 체계는 변하지 않는다. 결국에 이것을 말하는 거는 계속 한 소리 하고 있죠. 그냥 아무리 복잡해지고 크기가 아무리 커지고 막 해도 그 기본 구성 요소는 변하지 않는다. 그죠? 거기에 대해서 말하고 있네요. 그럼 빈칸은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똑같은 그 맥락 안에서 얘기하고 있는 애를 골라야겠네요. 1번부터 선제 보겠습니다. 기본 구성 요소는 변하지 않고 거나 유지되는 걸로, 그러니까 보존되는 걸로 유지한다. 1번 맞네요. 얘네요. 그죠? 일단 두 번째 보면은 구조적인 어떤 성장에 대한 에너지 사용을 최적화하는 것. 아니죠. 최적화하면서 그냥 Y이 붙었으니까 아니죠. 최적화한다고 하지 않았죠. 에너지 사용을. 기존 구성 요소에 새로운 기능을 주면서 아니죠. 새로운 기능을 준다는 말 없죠. 복잡성은 늘어나지만 기본은 변하지 않는다. 요거를 자꾸 머릿속에 계속 잡고 읽거나 알았으니까 정답을 볼 때 아니죠. 그 다음에 환경에서 외래적인 요소를 포함시키는 거지. 포함시키면서 아니죠. 외부에서 온 외래적인 것들을 포함시킨다고 안 했잖아요. 그죠? 불필요한 부분을 제거하는 거를 가속화시키면서 아니죠. 불필요한 부분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보면 underlying 그리고 fundamental한 principle, 그러니까 underlying principles는 그대로고 fundamental building blocks도 그대로다.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네,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넣어서 한번 읽어보면 작은 거에서 큰 걸로 크기가 변하는 것은 종종 이제 단순함에서 복잡함으로 가는 진화를 동반한다. 뭐 하면서 그 그 구성 요소, 기초 구성 요소는 변하지 않거나 유지되는 거를, 그러니까 보존되는 거, 그대로 있는 것을 유지하면서 맞죠? 그러면 32번의 답 1. 감사합니다.